네,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불라 그랬죠. 이렇게. 이것도 익숙하지 않네. 그 케인즈적 접근 방법 좀 보시면 90페이지.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케인즈는 고전학파와 달리 가격 변수가 언제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밑줄. 단기적으로 상당히 경직적이다. 그 가격 변수는 물가이기도 하고 명목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케인작파 가면 그게 실질 임금까지. 하여튼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케인즈는 밑줄 긋시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장의 가격 조정 능력을 믿어서 정부 개입은 경제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친다는 고전학파적인 사고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근거들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밑줄 그으세요. 경제는 균형 국민 소득은 특히 총수요 총공급이 서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거기다 유효수요 이론 써놔요. 유효수요 이론. Effective Demand Theory라는 것은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있어서 뭐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디맨드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Effective Demand, 그러니까 유효한 디맨드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디맨드가 있는 게 아니라 디맨드가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supply creates demand하고 정반대 생각이지. demand creates its own supply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유효수요 이론은 뭐라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서 수요만 있으면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밑줄. 고전학파와는 달리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다. 한 4-5줄 넣어가시면 결국 케인즈 경제학의 골자는 고전학파 경우처럼 국민소득이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그 균형 국민소득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이제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것인데, 9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92페이지. 왼쪽 그래프를 보면 45도의 반직선이 있는데요. 저기 저 위에 YS라고 되어 있죠? 이게 총 공급 곡선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 곡선이야. 45도의 반직선인 것은 이 공급이 국민소득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요 보세요. 수요가 45도보다 더 기울기가 작죠? 왜 작아요?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래. 총 수요는 소비하고 투자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한계 소비 성향이 뭐예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한계 소비 성향은.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항상 이 소득은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로 가는 부분은 항상 소득 변화분보다 작아요.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케인즈에 이제 나중에 ISLM 가면 하나씩 여러분 기본 모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식 정리하고 그래프 정리하고 정책 보고 순서대로 다 볼 거예요. 네, 이런 얘기, 여기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 총 수요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하고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순한 모형이에요. 총 공급은 45도로 반직선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총 수요고, 산출량, 이거를 소득 지출 평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소득 지출, expenditure, 이 지출 평면에 45도로 빠져나오는 것은 이게 공급 곡선인데 어디서 굴절이 돼?
여기 완전 고용 수준에서 굴절이 돼. 완전 고용 수준에서 더 이상 공급 능력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YS는 이렇게 생겼고, 디맨드가 이렇게 생긴 것이 익스펜디처, 소비, 투자 이렇게 되겠다. 이게 이제 수요가 공급과 여기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국민 소득 수준은 Y0에서 결정된다 이거리고, 만약에 요 소비나 뭐가 늘었을 때, 투자가 늘었을 때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총 수요 증가는 새로운 균형 국민 소득 수준을 이렇게 Y1으로 이렇게 늘릴 거기 때문에 이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그래서 이걸 Effective Demand Theory다 그런다. 수요에 의해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 공급은 45도 반직선이니까 언제든지 따라주는 거죠. 수요가 여기면 공급 여기 따라주고, 수요가 여기면 공급 여기 따라주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45도의 반직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거기 왼쪽 그래프에 D점 한번 찾아봐. D점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의 총 수요는 지금 B점에서 완전 고용 수준에 B점만 돼도 총 수요는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D점, BD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갭이다. 인플레이션 갭. B점하고 D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쫙 보내. 어디로? 수직축으로 보내. B점하고 D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어디로 보내요? 수직축으로 쫙 보내.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갭이다. 그리고 A점에서도 수평의 점선을 수직축으로 쭉 보내. A하고 B 사이는 뭐라고요? 디플레이션 갭이다. 경기 침체 갭이고, 저 위에는 인플레이션 갭이고.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하지 못하냐, 넘어서냐. 이게 디플레 갭과 인플레이션 갭을 결성한다. 자, 93페이지에 균형 국민 소득의 변화와 승수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그 승수 효과에다가 밑줄 긋고, 거기 밑줄 그으세요. 국민 소득과 관계없이 거기 밑줄. 승수라는 것은 국민 소득에 의해서 영향은 받지 않지만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승수라 그래요. 뭐라고요? 거기 균형 국민 소득과 관계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균형 국민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 독립적인 투자, 독립적인 정부 지출이에요. 이런 것이 변화가 결국은 국민 소득을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승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 독립적인 지출이 변했을 때 그 증가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이걸 승수효과라고 부른다. 승수효과는 수식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뒤에 94페이지 소득지출 승수라는 것이 1-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뒤에서 다 할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다 지금. 요게 총수요인데 이 총수요만 있으면 뭐가 결정돼요? 바로 이게 국민소득을 결정해. 이게 바로 총수요가 바로 국민소득을 결정해.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은 이거예요. 바로 이거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 소득의 소비도 영향을 받지만 이걸 한계 소비성 형태로 쓸 수가 있어. Y 이퀄 요 C Y 플러스 I. 이거 독립적인 건 보통 발을 붙여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요. C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지금 C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야. 요걸 보통 이제 간단하게 C라고 쓴다. 한계 소비 성향. 그러면 이게 I 바 이렇게 될 거니까 넘어가면 1-C Y 이퀄 I 바 이렇게 되겠죠. Y는 1-C분의 1 I 바죠.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한다? 1-C분의 1만큼 증가한다.
이게 1-2분의 1이 승수입니다. 1-2분의 1이 승수인데 무슨 승수야? 투자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 투자 승수지. 그렇죠? 투자 승수다. 이 소득 지출목의 승수는 뭐예요? 1-2분의 1입니다. 나중에 ISLM 가서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총 수요 부족과 실업. 고전학파는 실업이 무슨 실업이라 했어요? 자발적인 실업이고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이라 그랬는데 케인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고전학파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실질임금이 바탕 수준에서 노동 수요를 한다. 앞에 다 말씀드렸고 따라서 대규모의 실업은 균형 임금보다 높은 실질임금 때문에 발생한다. 밑줄 높은 실질임금 밑줄. 아까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그러면 실질임금이 어떻게 됐어? 떨어진다. 실질임금 인하가 필수적이다. 라고 고전학파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임금 인하와 그로 인한 고용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케인즈 이전에는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 한 밑줄 보세요. 화폐 임금이 변화가 명목임금, 화폐 임금의 명목임금을 얘기해요. 이게 변화가 자동적으로 실질임금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고전학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가 않아. 아까 고전학파는 초과 공급 상태가 있으면 실질임금이 떨어져서 바로 균형으로 찾아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냐?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 강력해서 명목임금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노동 지도자들이 화폐임금 인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명목임금 떨어질 때 물가도 같이 떨어지니까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있으면 즉각 실질임금이 떨어져서 균형으로 가져야 될 텐데 안 간다 이것이 안 가. 불균형 상태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가 수준 아까 설명 다 드렸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이자율 결정의 별표하고 유동성 선호설. 이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밑줄 보세요. 고전학파 이자율 결정 이론이 대부자금 시장인데 이거를 통렬히 비판해서 총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유동성 선호설 그래프가 뒤에 있을 텐데 왜 없지? 왜 그런 건 안 갖다 놨어? 그 유동성 선호설 옆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화폐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화폐 시장 균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성 선호설은 요 P분의 MS, 머니 서플라이, 실질 화폐 공급하고요. 실질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YR. 이게 화폐의 공급이고요. 화폐의 수요야.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에요. 화폐 공급에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화량은 이게 고정돼 있고 이 모형에서는 물가도 고정돼 있어요. 산출량은 어떻게 돼 있을까?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케인즈의 경우는 이 산출량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돼. 따라서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자율도 특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 결정 이론인데 화폐 공급이 이자율과 무관하게 화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머니 서플라이가 P분의 MS, 머니 서플라이. 화폐 수요는 소득의
따른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요 이자율에 따른 투기적 화폐 수요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게 우하향한데 이자율에 대해서 역계 관계인 경우는 투기적 화폐 수요 때문인데 뭐 다 앞에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화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고 그때 결정되는 이자가 균형 이자라는 거예요. 균형 이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앞으로 쓸 거니까요. 이거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이제 ISLM을 붙이기도 하고요. 상품시장, 화폐시장 동시균형을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외환시장 이자율 평가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지금 이자율 결정 이론이다.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된다? 화폐의 공급과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통화를 정부가 늘렸다. 그럼 화폐 시장의 균형 이자율, 최초 이자율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이자는 떨어진다. 뭐 이런 단순한 형태의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이자 결정에 화폐 공급 수요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자금 이론하고 이런 유동성 선호술하고 차이점은 뭐냐? 유동성 선호는 경제 전체의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이자를 결정하는데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이자를 결정 이론은 대부 가능한 자금에 의해서만 이자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자금설은 부분균형 분석이고 요거는 일반균형 분석이에요. 경제 전체에. 그걸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자율 결정 이론의 그 기출 문제는 그걸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거시 이론 체계에서 97페이지 보면 노동시장의 W0에다가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명목임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아래로 떨어지질 않아. 누구 때문에요? 노조 때문에. 안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첫 번째 그래프에는 뭐라고 써놔야 돼? 유효, 수요, 이론. 유효, 수요, 이론. 수요가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그걸 유효, 수요, 이론을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케인즈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케인즈 법칙. 유효, 수요, 이론은 누구의 법칙이라고? 케인즈 법칙.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제 승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승수는 뒤에 가서 그 ISLM에서 재정정책 효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렇게 3.7에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치료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 함수에 y-ty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해봐. y-ty. 소비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렇게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소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조세가 정액조세라는 거예요. 그냥 소득하고 상관없이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다 세금 얼마 내라 정액으로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액조세라는 것이고 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비례세라고 합니다. 비례세. 그래서 정운찬제는 이게 이제 다 비례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게 전혀 없어. y로 묶으면 되지. 1-t가 앞으로 나오고. 달라지게 전혀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승수를 도출할 때는 정액조세로 도출을 하겠습니다. 거기 99페이지에 균형재정 승수가 뭔지, 재정 승수라는 건 뭐예요? 먼저 재정 승수. 정부 지출 승수를 얘기합니다. 정부 지출 승수.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거기 균형재정 승수는 뭘까 그러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100억 세금 걷었다가 100억 써버려. 그러면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죠? 여러분한테 100억 뺏어가.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100억 줘. 그럼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균형재정 승수는 기본적으로 2배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ISLM에서는 2배는 아니더라도 1.5배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거기 밑줄 보세요. 끝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 정부가 균형 재정을 위해서 정부 재정의 균형, 이 말이 뭐예요? 세금과 정부 지출 크기가 같다는 게예요.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T equal G라는 거야. T equal G. 조세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는 경우에 이 균형 재정 승수를 보자 이러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소득 지출 모형에서의 승수예요. 여기는 뭐밖에 없어? 생산물 시장밖에 없어. 나중에 ISLM 가서 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승수하고 그 다음에 ISLM 동시균형에서 승수를 같이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로 여러분 또 이해를 하고 나중에 또 안 되면 또 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순환 기간 동안에 여기 문제 중에서 200제 문제 중에서 한 30% 이상을 문제를 소화를 할 건데요. 제가 끝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다룰지 몇 번 다룰지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와야 돼. 여러분 그래야 물론 문제를 여러분 그동안에 풀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만 가지고 풀고 답지를 보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문제풀이 처음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답지를 보고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물론 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여기 문제하고 해설 부분이 다 분리가 돼 있어. 일부러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답을 못 보게. 그래서 15분 정도 머리를 싸매고 좀 이렇게 이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떤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기 위한 거냐면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답 봐버리고 답만 보면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또 다른 문제 또 풀 수가 있지. 처음부터 너무 이게 문제를 많이 푸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학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변형되면 이건 내가 못 봤던 건데 이래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 한 10분 15분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세요. 답 보지 말고 고민 좀 해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 10번 문제를 좀 봅시다. 10번 문제. (29페이지예요) 29페이지. 이자율은 밑줄 그으세요. 이자율은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밑줄.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 함수 써놓고요. 투자 함수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 말이에요. 투자는 이자율 감소 함수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가 떨어지고 이자율 하락하면 투자가 올라가고 증가하고. 제가 아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이자는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면 금융 비용이고 이자가 높으면 높은 이자로 내가 돈 빌려와서 투자하려면 훨씬 더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이게 주식채권의 수익률, 대체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대체자산의 수익률. 수익률이 높아지면 내가 주식채권 사는 게 낫지 투자 안 한다고요. 자, 그런데 현실 경제에서는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해. 항상 설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최근 투자가 부진하다고 나오지 최근 투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도 마찬가지야. 투자는 경제 성장에 아주 중요한 동인인데요. 항상 투자가 부족해. 첫 번째, 이자율 결정 이론 3가지 이상을 열거하고 각각 설명해라. 이자율 결정 이론 우리가 2가지 했어. 하나 뭐예요? 고전 악파의 대부자금 시장 이론.
두 번째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여러분 두 가지는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는 저기 이제 RBC 모형 가면 이자율 결정 이론을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체크만 그 예시답안을 잠깐 보세요. 그건 다 했기 때문에. 뒤에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이론은 밑줄 긋시다.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돼? 대부자금 시장의 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대부자금의 공급은 뭐가 결정하고요? 저축이 결정해. 대부자금 수요는 투자가 결정을 해. 그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균형 이자가 결정된다. 원래 이게 실물 이자율이라는 게 이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 곡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생산물 시장 균형 곡선에서 나온 거예요. 생산물 시장 균형. 생산물 시장 균형. 다시 말하면 생산물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 국민 소득이 결정되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요건 생산물 시장의 요 수요고요. 요게 공급이고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이야. 그런데 요 물건을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경제 전체로 산출량이 생기면 이거 갖고 뭐 하나요? 이거 갖고 뭐 해? 민간이 소비하기도 하고 일부는 저축하기도 하고 일부는 뭐 해? 세금 내는 데 쓰지. 이건 항등식이야. 공급은 이건 항등식이에요. 수요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좌우변에 이퀄이니까 C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S 플러스 T는 I 플러스 G가 생산물 시장 균형식이죠. S 플러스 T 이퀄 I 플러스 G가 생산물 시장 균형식이잖아. 요거 G를 좌변으로 보내면 S 플러스 T 마이너스 G 이퀄 I. 요것도 생산물 시장 균형식이죠. 요거는 민간 저축이고 이게 정부 저축이죠.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정부 지출하고 남은 것은 뭐야? 정부의 저축이죠.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정부 지출하고 남은 건 뭐야? 정부 저축이지. 이건 민간 저축이고. 그럼 이거 국민 저축이지. 저축하고 뭐 같아? 투자가 같아요. 요게 대부자금에 뭘 결정을 해? 요게 수요를 결정을 해요. 이게 대부자금에 뭘 결정을 해? 공급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는 요 정부 부문을 투자 옆에 붙이더니 왜 여기다 저축 옆에다 갖다 붙여놨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부 저축이니까 재정 흑자를 저축이라고 표시해서 저축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정부 부분을 이걸 요거 갖다 놓으면 뭐가 돼? 이제 G-T가 되지. 재정 적자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분을 공급에다 붙일 수도 있고 수요에다 붙일 수도 있다. 대부자금 시장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물 시장의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부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도출된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게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그 유동성 선호설을 보면 유동성 선호 이론이란 화폐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 밑줄. 화폐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 공간이 좀 좁나요? 책을 밑에 받쳐요. 위쪽에서는. 교과서를 밑에 받쳐. 이게 옆으로 받치나 뭐 위로 받치나 똑같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시험장 가면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해설하고 문제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설이 한 페이지 안에 거의 다 들어와. 나중에 여러분 이게 공부가 많이 되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과 두 페이지 넘겨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은 편제인지 이게 제가 계속 전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엄청 좋은 편제다 이거.
신림동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 만들기 쉬울까요? 남들 똑같이 하는 게 쉽겠지. 남들처럼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편집이. 근데 일부러 이거 고생해서 한 거야. 제가 날밤새서 했어요, 여러분. 예.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면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분 알게 될 거야. 하여튼 근데 그게 좀 불편하지. 지금 뒤에 이게 개야 되니까 지금 받쳐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해. 뭐 그러면 뭐 여기 벌써 잘했네. 그냥 뜯어가지고 저기 벌써 스프링 제본을 했네. 뒤집을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이게 또 들고 다니다 보면 좀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반틈 잘라가지고 스프링 제본해도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은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이 맞다는 상태에서 그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과는 달리 여기는 화폐 부분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유동성에 대한 선호 밑줄 긋고 유동성에 대한 선호 갑자기 생소한 용어인데 케인즈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동성에 대한 선호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화폐 수요를 케인즈가 유동성에 대한 선호라고 불러서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부른다. 이걸 Liquidity Preference Theory 혹은 Theorem 이렇게 부르는데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그 3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대부자금 시장 모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설 동그라미 두 개의 이자율 결정 이론을 우리가 지금 봤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G-T의 동그라미 어디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요 부분에 넣을 수도 있고 공급 부분에 넣으면 이걸 뒤집어서 넣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이거 이퀄 요게 여기로 와버리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설문은 넘기고 3번 설문을 좀 봅시다. 3번 앞으로 다시 문제 봐봐요.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론과 다르잖아 지금. 근데 그 이유를 이론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투자 이론에 대해서 한 장을 가지고 또 배웁니다. 그렇죠? 미시기초에 투자 이론이 있잖아.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정리를 해보면 거기 분석의 기초에서 설문 좀 보세요. 예시 답안에 투자 결정 시기다 별표.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이런 데다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돼 있죠? R. 델타는 감가상각률이에요. Z는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야. Q는 주가예요. 혹은 토빈의 Q예요. 그 다음에 L은 은행의 대출 규모입니다. 시그마는 불확실성이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 투자 결정 요인이 이자율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 말고 나머지 변수는 다 일정하다고 우리가 본 거야. 여기에 시그마도 있고 그 다음에 Z 값도 있고 뭐 Q 값도 있고 L 값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이자율에 의해서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설문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이론이 케인즈의 주장이에요. 고전학파는 어때요? 이자율에 민감하게 투자가 반응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케인즈가 아니야. 투자 결정할 때 너 한번 기업 투자하는 거 한번 봐봐라. 미래가 불확실한데 미래가 비관적인데 기업 투자 많이 하든 이자 낮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자가 어때요? 사실상 제로금리에도 이자 투자해 안 해? 안 해. 기업들이 투자 안 해. 왜 안 해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비관적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비관적인 건 뭐 어디서 나왔어요? 요 불확실성이요. 요 불확실성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Z값은 뭐예요? 총요소 생산성. 요 Z값은 총요소 생산성인데 나중에 뒤에 다 할 거예요. MP, K, 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요 Z값은 총요소 생산성인데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자본 생산성이에요. 자본 생산성. 그래서 내가 투자라는 건 뭐예요? 미래 자본재를 형성하는 행위야. 내가 지금 실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공장을 하나 건설하면 이 기계가 열심히 잘 돌면 어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생산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이게 투자를 늘리겠죠. 토빈의 Q는 나중에 제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주가가 높으면 어때요? 비싸게 주식 팔아서 뭐 사올 수 있어? 실물 자본 사올 수 있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실물 자본과 뭐의 재정 거래를 해야 돼? 실물 자본과 주식 간의 재정 거래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식이 비싸면 비싼 건 어때야 돼? 내다 팔아야 되지. 싼 거 사고. 그러면 주식이 비싸면 주식 내다 팔고 대신 뭐 사? 공장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투자야. 반대로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주식 사야지. 나중에 높아질 거니까. 주식 지금 사고 실물 자본을 내다 파는 거예요. 비싼 거 내다 팔아. 이게 실물 자본을 내다 판다는 것은 투자를 줄인다는 거야. 요게 토빈의 Q값에서 Q값은 주가에 영향을 받는데요. 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가 높으면 뭐 한다고? 비싼 거 내다 팔고 대신 뭐 사? 공장 사. 이게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 첫날인데 갑자기 나와도 얘들 했기 때문에 요 L은 뭐예요? 이자가 싸면 뭐해? 싸면 뭐해? 내가 은행 갔더니 안 빌려주는데.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용 이용 가능성이야. 우리 거의 중소기업들은 은행 가서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면 뭐 은행 가면 나 돈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 담보 가져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담보 가져오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게에 그리고 중소기업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우리 경제주체의 50%가량은 다 뭐에 있다? 유동성 제약하에 있다. 유동성 제약이라는 거 은행 가서 돈 못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용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거야. 그런 이론들이 있어. 이제 그 이론들을 우리가 알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2번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첫 번째 이론은 신용경색이라고 해요. 신용경색 밑줄. 신용경색이 뭐예요? 신용의 병목 현상이야. 신용이 경제를 잘 돌아야 투자도 잘 되고 할 텐데 신용이 어느 한 군데 딱 막혀 있어. 동맥경화 이런 거 아시죠?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몸을 잘 돌아야 되는데 어디에 딱 막혀 있어. 그러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밑줄 긋읍시다. 신용경색이랑 은행의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다. 대출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뭘 못할까요? 여기서 뭐에 영향을 받죠? 요 신용 이용 가능성. 이게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 투자 옵션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다 할 거예요. 딕실과 핀다이크. 지금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해설을 여러분 해야 되는지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거 전혀 지금 투자 옵션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문제에 관련된 쟁점들을 책에 스크린을 해서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 옵션 가설은 딕실과 핀다이크 두 사람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밑줄. 기업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투자 결정권의 선택권을, 투자 결정의 선택권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면 자기가 가장 최적의 투자 시점에 투자를 해야 제일 좋겠죠. 따라서 옵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써버리지 않고 지금 투자 안 하고. 그래서 경제가 불확실하면 점점점 투자가 감소되고 지연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야성적 충동.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스. 애니멀 스피릿스에 거기 스피릿스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리게 쓰면 안 돼. 안 쓰려면 차라리 안 써야지. 스피릿스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동물적 충동, 야성적 충동이다. 투자는 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기업가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 거기 밑줄. 기업가들의 직관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나중에 바로 뒤에 가면 이제 IS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하나 봤고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도 여러 이론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자율과 투자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3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9페이지 13번 문제. 그 13번 문제 보면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범위가 넓은데 정부 부채에 관한 그 전통적인 견해다 밑줄 긋고, 전통적인 견해.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연필로 키워드의 밑줄을 그으면서 그 밑줄에 생각나는 걸 쓰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 해독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밑줄을 그으면서 키워드에 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쓰면서 읽어야 됩니다. 리카디안의 견해 밑줄. 그러면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죠, 리카디안 견해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근거가 뭘까요? 이 전통적인 견해는 그것이 직관에 기초한 모형입니다. 직관에 기초한 모형, 써놔. 리카디안 견해는 미시적 기초가 있는 모형이에요. 미시 기초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최적화가 미시경제학처럼 현재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동태적 효용 극대화라는 거예요. 투자가 지금 이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윤과 미래 이윤에 동시에 관심이 있는 동태적 이윤 극대화라는 거예요. 미시기초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미시기초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관적인 모형은 현재만 고려하죠. 그래서 직관적인 모형은 단일기간 모형이야. 단일기간, 현재만 고려해. 그리고 미시기초가 있는 것은 다기간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다 했던 것처럼 ISLM, ADAS까지는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다. ISLM, ADAS까지는 그것이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리카디안의 견해는 다기간 모형에서 소비함수 이론입니다. 이걸 다 묻고 있어, 한 문제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 기출 문제를 보면 10문제를 보면 한 서너 문제는 다 겹쳐. 약간씩만 설문을 표현만 바뀌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해 문제도 매번 나왔던 걸 그대로 또 물어. 올해 뭐 나왔어요? 리카도 대통령이가 나왔네. 그래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내기에는 정말 너무 썰렁한 문제인데 정말 썰렁하게 문제를 내서 그냥 이렇게 쉽게도 나와. 어렵게도 나오는 것도 있고. 자, 그 폐쇄경제에서 조세삭감 밑줄 긋읍시다. 조세삭감. 조세감면 똑같은 거예요. 조세감면. 이거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조세를 깎아주면 왜 정부 부채가 늘까요? 쓰는 건 똑같은데 내가 100억 쓰는데 예전에 100억을 세금 걷다가 80억밖에 안 걷어. 그럼 20억은 뭐야? 적자잖아. 이게 부채가 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부채 증가가 그 단기의 밑줄. 국민소득과 이자율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통적인 견해다 밑줄. 단기가 키워드고 전통적인 견해가 키워드겠습니다. 2번 설문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폐쇄경제인데 조세삭감에다 밑줄 긋고 정부 부채 증가가 그 장기에다 밑줄. 장기. 국민소득 성장에 미치는 전통적인 견해다 또 밑줄. 그러니까 1번, 2번 설문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단기, 장기만 다르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단장기를 나누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의 경직성 단기, 물가의 신축성 장기. 거시경제학에서는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가 고정돼 있냐
신축적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계속 아까 첫 시간에 읽었던 고전학파는 물가가 뭐니까 항상 신축적이라 하니까 어떤 모형이에요? 장기 모형이지. 케인즈는 물가가 경직적이라며 이건 단기 모형이지. 이렇게 물가로 나누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앞에 그 전통적인 모형 전체가 단기 모형일 수 있습니다. 왜? 현재밖에 안 고려하니까. 미시적 기초가 있는 리카르디안 모형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니까 장기 모형이지. 이렇게 해서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을 단기 모형, 그리고 리카르디안 모형을 장기 모형, 이렇게 크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본 강의에서 다 우리가 하시는데 하나씩 다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 하나는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거시 직관에 있는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PY 평면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다. AD, AS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다. 지난번에 제가 예비순환에서 다 그려드렸어요. 이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 균형 모형이다. 그런데 요 AD는 총수요 측면이고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뭐라고요? ISLM. 폐쇄 경제에서는 예지. 그런데 개방 경제에서는 ISLM BP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총공급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게 이제 일순환 정도 되면 여러분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에 관한 요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논쟁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4가지를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ISLM에서 ISLM 보세요. 요거는 상품 시장이고 이건 화폐 시장인데, 요 상품 시장의 이면에 뭐가 있어? 소득 지출 모형이 있고, 요 화폐 시장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유동성 선호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소득 지출 모형하고 유동성 선호설은 가장 단순한 모형이고, 그래서 그거를 심플 케인지안이라고 그래. 가장 단순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는 ISLM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있고, 이게 전체가 거시 기초에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다. 여기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제일 뒤에 가는 RBC 모형이에요. RBC 모형.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여기 그건 RY 평면에 둬요. PY 평면이 아니라 RY 평면에. 이 RY 평면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Y 디맨드. 요거를 RAD라고도 써요. 정운찬 저는 YD라고 쓰고 있는데, 다른 김박저나 이런 데는 RAD 이렇게 쓰고 있어. 또 실질 총수요 곡선, YS 실질 총공급 곡선, 요게 RAS.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균형인데, 이게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고 일반 균형이에요. 그럼 이것들의 부분 균형은 뭘까? 요 실질 총수요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로, 투자로, 정부치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소비, 투자, 정부치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시기초라는 것은 요 소비 함수론 공부하고요, 투자 함수론 공부하고,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시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 함수가 요게 일반 균형이에요. 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 각각에 다 있죠. 그런데 지금 리카르디안의 견해라는 것은 여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이론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하나의 이론이야. 요걸 물었어요. 요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ISLM이야, 이거. 가장 간단한 게 ISLM이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RET 리카르도 대등 정리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응?
폐쇄경제에서는 뭐고 ISLM이고 개방경제에서 묶고 있는 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해방경제 뒤에 보면 설문 3에 보면 ISLM BP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러 자세하게 좀 볼게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첫 번째, 그래서 조세 삭감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단기에 밑줄 긋고 단기에 거기에 물가 고정 이렇게 써놓고 물가 고정 ISLM 써놔요. ISLM 앞에 문제 지금 첫 번째 설문에 단기 써있죠. 단기 설문에 단기 거기다가 케인즈 모형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2번 설문에 장기에다가 뭐라고 써나? 고전학파 그리고 이제 정책 효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각각의 우리가 교과서에 가보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재정정책에 관한 문제예요. 조세 감면이 어떻게 재정정책이냐. 조세 깎아주면 민간이 세금 적게 내고 그 남아 도는 거 가지고 뭐 할까요? 소비하거나 투자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을 늘린 거나 민간에게 세금 덜 걷어가지고 민간이 많이 쓰도록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설문 1은 답안지 작성은 이제 일단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답안 쓰고 나면 자세하게 지금 검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렇게 이거 보통 로마자로 씁니다. 로마자 1, 2, 3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랍의 숫자 1, 2, 3 반가로 양가로 이렇게 가면서 그 정리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설문 1은 첫 번째는 지금 항상 문제를 쓸 때 거시경제학은 내가 어떤 모형을 쓰겠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돼. 그게 분석 모형이에요. 분석 모형이야. 그 분석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분석 모형은 항상 가정과 수식과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식이 빠지면 안 돼. 수식은 지금 ISLM 모형을 할 거야.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에 여기 IS 상품 시장, LM 화폐 시장 이렇게 하면서 상품 시장 균형식 어떻게 생겼냐면 Y equal C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입니다. Y minus T 소득에서 세금 제하고 남은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고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화폐 시장은 화폐 공급은 P분의 M, money supply. 화폐 수요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인 이렇게 화폐 수요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 분석 모형에 지금 수식을 정리한 거야. 그리고 가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단기 모형의 물가 고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분석 모형은 ISLM의 전통적인 모형입니다. 전통적인 모형이야. 여기서 우리가 조세 삭감, 조세 감면, 조세 삭감의 효과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조세 삭감의 효과. 첫 번째, 조세 삭감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소비 함수를 보면 이 조세 감면하면 여기에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상 전통적인 이론에서 소비 함수를 먼저 써요. 이렇게 조세를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겠죠. 뭐만큼? 승수만큼. 응? 자,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는데 한 개 소비 성향만큼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ISLM의 ROI 평면에 IS는 우하향하죠. LM 우상향하죠. 상품과 화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동시균형의 이자율, 동시균형의 산출량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최초 A점에서 뭐가 늘었을 때?
소비가 늘었을 때 IS 곡선은 우측 가고요. IS 제로가 원으로. 최초의 EDR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겠지만 요게 A 프라임점.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균형을 회복할 것이고 R1으로. 최초의 소득 증가폭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소득은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요 수직축과 수평축에 있는 내생 변수를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요. 소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일부는 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이만큼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갔다가 요만큼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만큼 증가한다는 게 중요하고 요게 바로 승수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소득이 이렇게 는 게 이게 승수냐 아니냐. 요게 이만큼 간 게 승수 아니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IS의 이동폭이지 승수가 아니에요. 승수는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에 따른 소득이 얼마나 증감하냐. 소득이 얼마나 증감하냐. 이것이 승수지. 요게 승수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 삭감의 효과는 첫 번째, 이 그래프 설명을 이제 그래프 한 개 있으면 그래프가 적어도 설명이 3-4줄 나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뭐예요? 조세 감면은 요게 이제 조세 증가나 감면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는데 어떤 책에는 이제 삭감 그래가지고 세모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요 조세 감면 정책 쓰게 되면 먼저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 이동하는데 IS 제로가 IS 1으로 처음이니까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정책을 썼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로 가요? B로 가는데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 A에서 A'까지 가죠. 최초에는 소득이 IS 우측 이동에 따라서 균형이 A에서 A'까지 가. 요거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요 균형이지만 어디서 불균형이에요? 요 화폐 LM과 안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폐 시장의 불균형이야. 어떤 불균형일까요? A'에서는 화폐 시장이 어떤 불균형이야? 화폐 시장이 이렇게 생겼네요. 요거 단기에 주어져 있잖아. 다 이게 주어져 있어. 공급 부분으로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이자율은 최초의 이자율과 똑같은데 소득이 늘었잖아요. 요 소득이 늘었잖아. 그럼 화폐의 수요가 늘고 초과 수요 상태겠죠. 초과 수요 상태야. 이 초과 수요 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균형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이거에 역계 관계에 있는 투자가 감소하고요. 요게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의 감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투자의 감소. 처음에 뭐에 변화 없는 이자율 변화 없는 상태 이렇게 크게 소득이 증가했다가 요게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구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를 깎아주는 조세 감면이 가져다주는 소비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게 총수요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구축되고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있죠. 남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구축을 무슨 구축이다? 부분 구축이다. 부분 구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조세 삭감의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요. 항상 소득을 보고요. 조세 삭감의 효과가 있다. 뭐만큼? 승수 효과만큼. 그래서 조금 이 문제 끝나고 나서 이제 승수를 구체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에는 어떠냐? 그럼 장기에는. 설문 1은 단기 효과야. 그래서
여기 땡땡하고 문제의 키워드만 좀 써주면 좋겠죠? 조세간면의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 전통적인 견해, 단기. 두 번째, 설문 2에 이제 장기.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을 나는 장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케인즈의 견해를 단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전학파의 견해겠다. 고전학파의, 클래시컬 스쿨의 고전학파의 견해를 장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철학 자체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앞에 모형을 그대로 쓸 거니까 이런 경우는 분석 모형은 그대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설문 1의 분석 모형에 그냥 ISLM입니다. ISLM 모형이다. 두 번째, 조세삭감의 효과는 이제 고전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들 우리가 앞에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RY 평면에 고전학파의 LM이 어떻게 생겼다고? 화폐 수량설. LM이 어떻게 생겼어요? 화폐 수요가 뭐만의 함수지? 소득만의 함수지? 이자를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M이 수직이다. IS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E제로 R제로 소득이 Y제로인데 이때 조세를 깎아주면 조세삭감을 해주면 마찬가지죠? 똑같이 IS가 우측 가고 제로가 원으로 최초의 EGR 변화가 없었다면 이만큼의 소득의 큰 폭의 증가가 있었을 텐데 EGR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버려? 여기로 가버려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 수준은 완전히 돌아왔어. 그 말은 요 조세 감면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뭐가?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가 완전히 상쇄시켜버리고 전혀 국민소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full crowding out, 완전 구축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줘야 된다고? 요 승수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줘야 돼. 결론이. 이와 같이 조세 삭감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승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이걸 써줘야 되고 여기서는 뭘 써줘야 돼? 구축효과를. 그래서 조세 감면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가 구축시켜서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게 고전학파의 견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승수와 구축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전학파의 전형적인 우리가 가정을 넣어서 LM을 수직으로 놔버렸잖아요. 이렇게. LM을 수직으로 놔버렸잖아요. 케인즈의 승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요거보다 전혀 구축이 되지 않는 강력하게 승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소득지출 모형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EY 평면에 요게 원점에 빠져나오는 45도의 반직선이고 언제 수직이야? 여기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입니다. 요런 총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총수요가 늘게 되면 뭐 때문에 늘어요? 소비가 느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는데 구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승수효과만 나타난다. 승수효과만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승수 구축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 보면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답안 자체가 전체를 전부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정리된 답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총수요, 총공급목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설문에 단기의 기본 가정에다가 몇 줄 긋고
전통적인 견해, 거기 함적기 대하에서 소비론이 제기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다. 소비 함수가 있고요. 단기 물가 경직적이다 밑줄.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갔는데요. 거기 그 ISLM에다가 동그라미하고 ISLM 모형으로 일단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소득이 Y0에서 Y1, 그 왼쪽 그래프에서 Y0에서 Y1 화살표하고 승수효과 적어두고 승수효과. 그것만 하고 그 중간을 나누세요. 중간을 점선으로 쭉 나눠 그래프 두 개를. 그래서 왼쪽만 일단 하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에 AS가 왜 수평이냐. 심각한 불황 국면에서 수평입니다. 대공황 당시에 수평이야. AS가.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해도 물가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렇다. 왜 물가가 변하지 않을까요? 불황 국면에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죠? 물가가 굉장히 저물가라고 지금 그러죠? 왜?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 지금. 창고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응? 그럼 수요가 늘면 어때? 물가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 재고가 엄청난 재고를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돼. 그래서 물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에는 거기 이제 그래프가 조세삭감의 장기 효과에서 그래프가 지금 ISLM과 ADS를 같이 그렸을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서 요걸 그려놓으세요. 요거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구축 효과를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그리려면 저거 두 개를 다 그려야 됩니다. 구축 효과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가려면 가장 단순한 게 이거야. 요거 승수 효과, 요거 구축 효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거기 있는 그래프는 LAS, 이게 LAS가 Long Run Aggregate Supply Curve라는 건데, 장기 총 공급 곡선입니다. 그 장기 총 공급선의 수직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수직이라고요? 물가가 항상 신축적인 고전학파의 공급곡선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 두 번째, 완전 예견이고 노동시장에서 완벽하게 물가를 예측하니까. 그랬을 때 총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YN 수준에서. YN은 Y 스타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잠재 산출량 적어놓고 잠재 산출량. 이게 지금 우리가 분석한 우리 오늘 범위에 있는 고전학파의 케인즈 학파의 그 견해들을 잠깐 본 것이고요. 앞에 다시 한번 와보시면 설문 3회, 설문 3. 소국 개방 경제의 밑줄. 소국 개방 경제, 스몰 오픈 이카노미예요. 조세 삭감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무역 수지와 해외 부채, 무역 수지 밑줄 긋고 무역 수지다가 경상 수지. 무역 수지는 경상 수지가 예전에 무역 수지와 무역 외 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경상 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상 수지는 또 뭐예요? 경상 수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지를 경상 수지라고 그래. 자본 국가 간의 이동 과정에 나타나는 수지를 자본 수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물건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에서 조세 삭감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무역 수지와 해외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그 전통적인 견해에 미치고 먼델 플레밍입니다. 먼델 플레밍. 먼델 플레밍은 고전학파일까요? 케인즈 학파일까요? 케인즈 학파입니다. 먼델 플레밍은 케인즈 학파예요. 그런데 먼델 플레밍 모형은 물가를 고정시켜 놓는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ISLM BP를 다 했을 거예요. 분석 모형. 나중에 뒤에서 또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거시경제학 수업이 뒤에 있는 것도 앞에서 하고 앞에 있는 것도 뒤에서 또 반복이 되고 계속 이러니까요. 보는 이론들은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거고 답안에 뒤에 쓰는 이론들은 계속 쓰게 되고 안 쓰는 이론들은 계속 안 써. 그러니까 안 쓰는 이론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안 쓸 건데 뭐하러 해.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은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석 모형은 ISLM BP입니다. 상품 시장이 IS, 화폐 시장은 LM, BP는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 상품 시장은 똑같이 생겼어. 저기요. CIG, 그리고 뭐가 붙어 있어? 뒤에 개방경제니까? 경상수지.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 벌써 이제 좀 피곤해 보이는 표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쉴 거니까요. 여기가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를 NX라고 쓰기도 하고 CA라고 쓰기도 해. CA라고 쓰겠습니다. Current Account, 경상수지. 몬델 플레밍 나 뒤에 자세히 할 거예요. 몬델 플레밍, P분의 2, P 스타. 여기 실질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고 외국의 소득 수준. 이런 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는 똑같아. P분의 M equal LYR. 이게 화폐 시장 균형으로 똑같아. 여기 국제 수지는요, 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게 국제 수지인데,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 수지하고 뭐가 자본 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는 얘고요. CA, 요 CA. 함수 값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씁니다. 여기에 뭔 의미를 갖는지는 자세히 나중에 할 거예요. 자본 수지는 KA 이렇게 붙습니다. KA. Current Account. 이건 캐피탈 어카운트인데 캐피탈 마찬가지 C로 시작하죠.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K로 보통 씁니다. 여기에 R-R 스타.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가 차이가 나면 자본이 움직입니다.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인다. 이거는 뭐 공통이고 요걸 제로로 보내면 균형입니다. 자, 요거는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수요야. 이게 균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야. 그래서 이게 균형식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게 공급이고 수요인가요? 아니에요. 요 국제수지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고 구성 요소고 요게 제로로 보내줘야 균형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면 흑자, 이렇게 되면 뭐? 적자. 그래서 항상 균형식을 쓰려면 뭐 어떻게 써야 돼? equal 제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안 쓰면 감점입니다. 균형식이 다 균형식인데 이게 얘는 왜 구성되어 있다 이걸로. 그래서 BP 곡선을 그리면 BP 곡선 선상에서는 다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균형이다. 이게 ISLM BP 모형이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건 전통적인 모형이면서 몬델 플레밍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물가 고정 모형이야. 이게 몬델 플레밍 모형이에요. 몬델과 플레밍이 만든 몬델 플레밍 모형이다. 물론 둘이 만나서 만들었냐? 아니, 시기가 똑같아. 이게 모형을 만든 시기가. 이게 지금 ISLM BP인데 완전 자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완전 자본의 경우 자본 이동을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가정을 두자. 그러면 그래프를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평면에 R, Y 평면에 완전 자본의 경우는 BP가 수평이죠. 네, 수평입니다. 아무 때나 수평인가요? 아니요. 항상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 수평이야. 이거 빠지면 안 돼. 여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뀔 수가 있어. 여기다 이제 뭘 붙일 수가 있어. 예상 환율도 붙일 수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R equal R 스택 쓰고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 수평이야. IS는 똑같아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Y0 최초의 이자율 수준 R0 최초의 국제 이자율 수준 R0 여기는 Y0 그래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A점이다. 이때 뭐가 변하게 되면 뭐가 변해? 뭐가 변했어요? 다 IS가 움직였잖아. 조세 삭감이니까. 그래서 조세 삭감에 따라서 IS가 이렇게 움직였어. IS 제로가 원으로. 조세 감면 정책을 쓰게 되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은 항상 새로운 대내 균형점입니다. 새로운 대내 균형. 대내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수지 균형이 아니라 상품시장과 화폐시장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품 화폐시장 균형은 어디지?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점이죠. 좀. B점. 자,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가면 첫 번째 조세를 뭐 해주면 감면해주면 어떤 곡선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IS가 우측 간다. 이해되시죠? 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IS가 우측으로 간다고 IS 제로가 IS 1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IS 제로가 IS 1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죄송해요. 이 썰렁함이 어쩔 수가 없어. 분위기가 너무 지금 굳어있어. 지금. 첫날이니까 그런 거죠. 내일부터 안 그럴 거죠. 자, IS가 우측 가.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새로운 대내 균형이 뭐 해야 돼? B점이죠. 새로운 대내 균형 때문에 어떤 점이야? B점이야. B점에서 이게 이제 국제수지가 BP 곡선 이게 국제수지가 균형인데 이 균형보다 위에 있으면 이자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높으면 물밀듯이 들어와. 완전 자본의 가정하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미세한 이자 격차에도 급격하게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 자본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흑자죠? 그래서 이 B점에서 국제수지가 뭔지 판단을 해. 흑자야. 환율 제도를 어떤 환율 제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변동 환율 제도를 상정을 하고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을 하고 국제수지 흑자는 환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흑자는 여러분 수출 수입보다 많이 했다는 거니까 흑자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뭐가 발생해? 공급이 많아. 외환시장에 외환의 공급이 많아.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집니다. 흑자는 수출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많이 벌어들이니까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이 돌아다녀.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이게 외환의 가격입니다. 환율이 뭐라고요? 외환의 가격이야. 그렇듯하게 표현하면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그러는데 시장에 어떻게 교환이 된다고? 많이 돌아다니면 헐값으로 교환이 돼.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느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줍니다. 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요. 수출이 감소해. 환율이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를 적자로 가기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순수출이 감소해. 따라서 소비만 요 수요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요 순수출도 이 총수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요게 떨어지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아까 소비가 늘어서 IS가 우측 갔다면 요게 떨어지면 IS가 좌측 갑니다. 제자로 돌아가 버린다. 돌아가 버려. 요런 점이 C점이 되고 따라서 소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조세 삭감은 뭐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뭐 물었어요?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됐어?
경상수지라 그랬죠? 악화. 부채는, 해외 부채는 늘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수출해, 자동차를 수출하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합시다. 알라바마에 수출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수출하고 나서 돈을 벌어들이죠. 달러를 벌어들여. 그러면 그 달러가 수입하고도 남잖아. 수출을 많이 했다면.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수입도 해야 되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남아도는 달러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외국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 빌려줄 수가 있어. 이건 채권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가. 채권 국가가 돼. 그런데 내가 수출은 10만 달러치밖에 수출 안 했는데 20만 달러치를 그냥 골프 치는 거 수입해 왔어. 그러면 모자란 10만 달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지. 그게 부채인 거예요. 그럼 거기 뭐죠? 해외 부채는 경상수지 적자면 해외 부채가 느는 것이고 흑자면 해외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이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게 리카디안 견해인데 리카도 대등정리를 의미합니다. 리카도 대등정리. 첫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리카도 대등정리 나올 때까지 안 하냐? 매일 나와, 여러분. 매일 나와. 문제들을 보면 이 파트에서도 저걸 갖다 쓰고 저 파트에 저거 갖다 쓰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피곤해 하신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어요. 10분 쉬겠습니다.